수청법, 공소청법, 또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 국가수사위원회법, 이것을 한 3개월간 열심히 논의를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의 기본 전제는 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에도 보고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도 보고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마련된 안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정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아까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돌이 다시 굴러내려온 기분이라서 굉장히 착잡합니다. 그러나 뭐 대통령께서 국회가 이 법의 주도권을 갖고 이 법을 완성해 주실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빠른 시간 내에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면서도 또 일반 시민들을 민생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또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확실한 법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발제를 맡아주신 김선태 교수님은 뭐 워낙 유명하시니까 아실 것이고, 지난 그 비상계엄에 이어진 내란 과정에서 헌법 학자 회의를 이끌면서 우리나라 헌법 그 질서, 헌법 규범을 회복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어제 신덕수에 대한 내란 중요인물 공사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제 그 첫 열매가 맺어진 것 같고요. 2월 달에는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단죄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헌법 학자신데 우리 형사법 학자 못지않게 굉장히 깊은 그 글을 오늘 준비를 해주셔서 기대가 큽니다. 우리 김선택 교수님한테 발제를 청해줄 때 저희 한 30분 정도, 20분에 30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그 박은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 발표는 오래전에 약속이 돼 있어서 평화롭게 보안 수사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번 해보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아주 기습적인 그 입법 예고가 있어서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이 국가의 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재구축하는 이런 김차관 문제를 듣고 전혀 그 토론, 공론화가 좀 거치지 않고, 그리고 기왕에 만들어진 자문위원회의 그 의견도 구하지 않은 채로 만들어진 안을 그렇게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국가 일을 처리하는 건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 준비한 발제는 좀 시간이 된 거라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제 생각을 한 20분 내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오늘 토론자분들이 써온 내용을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고 아주 디테일하게 글씨로 써오셔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말씀드릴 거는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팩트를 좀 일단 분명히 알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몇 가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1년 매년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접수되는 사건이 2024년 기준으로 305만 7천 건 정도 됩니다. 경찰 킥스에 입력되는 통계가 300만 건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기소가 되는 거, 검찰에 의해서 공소가 되는 건 60만 6,500건쯤 돼요. 60만 건이에요. 이제 기소되는 건. 그리고 기소돼서 유죄가 나는 비율은 한
5,700건 정도, 0.9% 정도입니다. 0.1%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뭐 이게 기소를 잘한 걸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법원에서 잘 이걸 봐서 그렇게 된 건가? 이 얘기를 간단히 말하면 일단 검찰이 기소하면 거의 유죄가 나온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무죄가 나오면 오히려 감점받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그런 정도. 이걸 일본에서 자랑스럽게 정밀사법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 법원에서 통제된다고 하는 말은 폭구적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또 그런 얘기가 나왔죠. 무죄가 나오는 비율이 0.9%라고 제가 말씀한 겁니다. 유죄가 아니고 무죄로 나오는 비율이 1%도 채 안 된다. 그러니까 기소권에 대해서 법원이 통제한다고 하는 건 거의 뭐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고, 영장 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영장 필요할 경우에도 검찰을 반드시 동의해야 되는데 또 검찰은 뭐 스스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죠. 그 청구된 영장에 대해서 발부율이 거의 90% 가까이 조금 떨어졌어요. 80%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거의 그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러면 이렇게 무려 뭐 300만 건이나 들어오고 이것을 이제 그 경찰서 처리해서 송치를 하는데 2024년 통계를 보면 경찰 송치 결정 건수가 78만인가 그렇죠? 78만 건쯤 되는데 실제로 보안 수사를 직접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느냐 그 통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그 통계를 안 잡는다고 얘기한다. 관리도 안 한다고 얘기하고 달래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건 경찰에서 잡아볼 수 있죠. 경찰에서 받아서 하는 거니까. 요구 건수는 얼마나 되느냐. 2024년에 10만 4천, 그러니까 10만 한 5천 건 정도 됩니다. 10만 건 정도. 요구 건수는 꽤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수사권 조정할 때 원래 그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하게 했는데 2023년에 이걸 바꿨어요. 그래서 보안 수사 요구하기보다는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자기들이. 근데 그 후로도 실제로 직접 보안 수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쓴 글을 봐도 지금도 여전히 보안 수사 요구를 중심으로 실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일단 팩트입니다. 거의 300만 건이 접수되고 있고 공소제기는 60만 건 정도 되고 있고 거의 뭐 99%다 유죄가 나오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보안 수사보다는 보안 수사 요구로 주로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팩트를 일단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드린 말씀은, 이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논의에서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그 경찰이 전적 수사 다 맡을 때, 과연 그 수사 역량이 충분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한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은 일반적 수사권을 다 갖습니다. 그동안 검찰도 수사하고 앞으로 중수청을 만드는 거기에서 뭐 몇 대 범죄를 수사한다고 하지만 경찰은 일반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전체 수사를 다 하는 거예요. 전체 수사를 다 하는데 실제로 그동안 그 통계를 또 보면 수사기관별의 그 형사 입건을 해서 다루는 사건들이 2024년 기준으로 보면 173만 건쯤 됩니다. 통계로. 그럼 경찰이 다룬 게 159만 건. 경찰이 하는 게. 그 외에 뭐 해경이나 특사경이나 이런 데서도 제법 다루기 때문에 검찰이 다루는 거는 14,600건 정도. 2024년 통계입니다. 0.8%. 말하자면 경찰이 92%쯤 하고 해경이나 특사경이 한 뭐 7% 정도. 그러니까 결국 입건해서 다루는 형사 사건들을 그 173만 건 중에 검찰은 1%도 안 돼. 0.8%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직접 수사 현재 상황입니다.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중수청으로 넘기기로 한 그 부대 범죄를 중요 범죄고 중대 범죄로 말을 하는데 그 범죄에 대한 처리도 경찰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험도 많이 쌓아왔다고 볼 수 있고, 그중에 한 가지만 그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히 있다는 걸 보여주는 통계가 있어 말씀을 드리면 2024년 기준에 국내 마약 범죄 수사한 통계를 보니까 경찰과 검찰 다 마약 범죄 수사 인력이 비슷해요. 경찰이 369명, 검찰이 318명 정도인데 거의 같죠. 그런데 마약 범죄 검거 인원, 마약 범죄자를 검거한 인원이 경찰이 13,512명. 근데 검찰은 1,128명입니다. 이 통계대로 하면 마약 범죄자 그 검거한 그 비율이 경찰이 85%, 검찰이 7%에 불과해요. 그막 해경과 관세청의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마약 수사를 경찰은 떼어내서 중수청으로 가져가서 그 검찰에 좀 간접적인 통제하에 두려고 하느냐? 그것도 참 기이한 일입니다. 그 나머지도 비슷비슷해요. 나머지 다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도 대부분 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경찰의 그동안의 과학 수사 역량은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과학 수사를 배우러 많이 파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문제도 얘기하는데, 사실 경찰 수사도 내부적인 다양한 통제 방식을 경찰이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내부 감찰 정도가 아니라 수사를 다단계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것 외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지금 거의 한 800, 지금 보면 인원이 상당히 돼요. 지금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그 민간위원들을 유촉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그 2024년에는 5,403건이 들어왔고요. 이심 심의 신청건이 2025년 작년에 6,223건이 들어와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850명 되는 위원들이 6,000건이 넘는 그 이의 신청건을 심의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이 숫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마치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IOPC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단체인데 그 경찰의 비행을 조사하고, 근데 그런 기관 비슷하게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잘만 활성화시키면 수사를 유용하게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다. 사실 검찰이나 경찰이나 한쪽 방향, 범죄의 범죄를 확정하고 처벌한다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이 경찰을 통제한다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민간 통제가 어느 정도까지 활성화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쪽 방향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사 통제 문제는 우리가 제도를 잘 만들면 충분히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 제도 자체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검찰이 검사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기본을 우리나라는 이제 프랑스 얘기를 계속 하는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근대적인 검사 제도가 형성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 보면요, 두 가지 경이에요. 그 프랑스 검사 제도를 모델로 발전한 대륙식 모델이 하나 있고, 그 영국에서 발달해서 이제 내려오는 그 영국식 모델이 있는데요. 그 두 모델이 발생된 기원을 보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식 대륙식 모델은 결국 과거에 그 수사도, 그다음에 뭐 기소도, 그다음에 재판도 다 하나의 기관,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규모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판사 다 한 거죠.
다 한 건데 거기서 이제 올라가니까 검사가 빠져나온 겁니다. 오히려 판사 쪽에서 검사가 빠져나온. 그런데 프랑스는 법원 안에 검사 제도가 들어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거기는 판사가 있고 수사 판사가 있고 그다음에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사법기관이라 불러요. 사법부 안에 다 법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법관을 불러도 되는 거예요. 프랑스로 말하면. 그게 이제 독일도 가고 여러 나라로 이제 쭉쭉 가면서 조금씩 변형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수사판사제도를 1975년까지 운영하다 폐지했어요. 그리고 프랑스도 수사판사제도가 있지만 그게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놀랍게도 우리 중수청법에 수사판사제도가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마지 수사사법관이 그게 말하자면 그 프랑스식의 주지된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그 수사판사제도가 있어요. 수사사법관. 그걸 흉내낸 거죠. 근데 넌센스입니다.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거죠. 그 다음에 영국식은 뭐냐면 영국 옛날부터 범죄 문제는 개인이 다른 사람의 그 법익을 침해한 거니까 사적인 문제로 봐가지고 그 피해자가 소추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서서히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그 검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검사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그 중간에 개인이 소추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경찰이 이제 소추를 다 맡게 됐어요. 그런데 영국은 1985년까지 경찰이 수사하고 소추했던 겁니다. 근데 수사를 하던 사람이 소추까지 하니까 이게 그 중간에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되고. 그래서 만든 게 1985년에 왕립비서청 법안이고 86년부터 그 검사제도가 생긴 거예요. 영국은. 그래서 말하자면 영국은 이제 수사관 제도에서 검사제도가 빠져나온 거예요. 왜 이럴까? 왜 프랑스는 판사 쪽에서 검사가 나오고 이쪽에서 수사관 쪽에서 검사가 나왔을까? 딱 한 가지죠. 이건 수사와 재판 양쪽의 중간에 뭔가 그 게이트 키퍼 기능을 하는 뭔가 리뷰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수사 결과를 잘 심사 평가 검토를 해서 재판장으로 넘길지 여부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양쪽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검사는 그게 본질인 겁니다. 그죠?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보면 이게 제대로 잘 된 건지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해서 법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이거를 재판에 붙이는 게 검사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규민주의 시대의 프랑스처럼 판사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다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국식으로 수사부터 기소까지 다 경찰이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검사는 왜 있어야 합니까? 딱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수사 결과를 잘 리뷰해서 재판에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대적인 이 형사사법 제도의 골격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고, 근데 일본은 프랑스식 제도를 도입했어요. 프랑스의 브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와가지고 고문 역할을 하면서 프랑스식 모델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사법부, 법원에다가 부설로 검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틈사법과 비슷하게 출발을 했지만 2차 대전에 일본이 패전한 후에 1947년부터는 수사기소를 분리하시고 바뀝니다. 일본도. 지금 일본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요, 동경이나 오사카나 나고야 같은 그 지검, 3개 지검의 특수부, 아니면 그 밑에 고베나 아니면 한 10개 정도의 특수형사부가 있어요. 그런 데서만 하지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몇 개 지검의 특수한 예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된 게,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 목적으로 아주 강한, 그러니까 프랑스 모델이 일본에 와서 조금 더 왜곡됐고, 그걸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더 많이 왜곡해가지고 그야말로 검찰이 수사도 법원도 다 거의 지배하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거 이제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걸 좀 본격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한국의 형사사법 제도는 검찰 사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주도된 아주 왜곡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본도 바뀌었는데, 근데 우리는 안 바꿨습니다. 놀랍게도 그 일제시대에 그 일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일본 제국주의자, 우리 식민 지배했던 사람들이 운영되던
형사사법 체계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한국의 검찰 제도를 짠 겁니다. 예를 들면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을 우리가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주도했던 인물이 엄상섭이라는 그분은 그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긴 한데 그분은 원래 조선 총독부 검사 출신이에요. 이분은 나중에 뭐 제가 크게 반성을 하고 사표를 내고 해서 조금 그래도 뭐 친일 행정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평가는 되긴 했지만 이분이 그 형사소송법을 만들고 우리 검찰제도를 짤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공천까지 나가서 그런 말까지 했어요. 아직은 경찰을 믿을 수 없으니 검찰에게 밀어둡시다. 우리가 수사와 기소는 당연히 분리해야 되지만 당장은 경찰에게 믿으려니 그냥 검찰 파쇼냐 검찰 파쇼냐 할 때 차라리 검찰 파쇼가 나니까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 다 일단은 줍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운용의 체도가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파쇼가 정말 된 거죠. 근데 경찰 파쇼도 안 되지만 검찰 파쇼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민주국가에서 무슨 뭐 파시즘이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 파쇼라는 말은 어떤 중앙집권적인 어떤 중심적인 어떤 명령체계가 있는 거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의사가 있으면 무력을 사용해서도 관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면 안 돼요. 한국이 잘못 검찰제도를 짜서 운영함으로써 그야말로 검찰 파쇼에 이르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검찰의 총장까지, 검찰에 거의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국가를 책임지고 나서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겁니다. 이것이 은근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권력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잘못 배운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그 서울중앙지법 법원에서 그 12.3 불법 개헌 사태를 위로부터 내란이다, 친일피트다라고 명시하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좀 바로 잡혀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의 모든 업무, 또 이 특히 개혁은요, 그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야 됩니다.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야만 안전과 통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진실을 외면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하게 되면 계속 불안정하고 국민들이 분열되게 됩니다. 어제 그 판결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빠른 속도로 안정되는데 기여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헌법학자다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연 우리 헌법전에 검찰개혁에 혹시 걸림돌이 되는 조항이 있을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니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독점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강제 수사권은 오히려 검찰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사권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못하게 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조항 자체가 우리 헌법 12조 3항과 제16조에 있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다는 이 조항 자체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하게 된 군부에서 추진한 개헌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그 개헌안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분이 검사였습니다. 법무부 국장급 검사가 들어가서 이걸 추진하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조항이 있는 외국의 사례는 없어요. 영장 신청이 뭐가 중요하다고 헌법에 들어있습니까? 헌법사항이 아예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문구를 보면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 없다는 말 하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이상한 말들이 많아서 거기서 단순히 그냥 그 체포 구속 압수수색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자 그럼 누가 할 때, 누가 체포 구속 압수수색 할 때는 이 말이 없어요. 누가가. 근데 읽어보면 당연히 수사기관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검사가 체포 구속 압수수색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발부한 영장을 제시한다. 말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수사권자가 검사라면 그렇게 규정을 안 만들었겠지. 차라리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검사는 강제수할 때는 영장을 신청해서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아 제시해야 돼. 이렇게 썼겠지. 거기 뭐하러 또 한 번 검사 신청에 의한 없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땅히 이거는 수사기관이라는 전제로 한 거예요. 경찰이 강제수할 때는 검사가 신청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라.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구 자체만 보면 수사권 주체가 검사라는 말을 성립할 수가 없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조항이 헌법 89조에는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그 국무의 심의를 거쳐서 하라. 이 조항 가지고 자꾸 얘기가 많은데 사실 이 조항은요, 헌법 78조에 있는 대통령에게 공무원 임명권이 있어요. 대통령 공무원 임명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고 또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국무회의 심의에 관한 조항이에요. 국무회의 권한 조항인 겁니다. 검찰청의 설치 근거라든가 뭐 검찰총장이나 검사의 권한과 아무 상관도 없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헌법적 89조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바로 뭐 검찰총장 헌법기관에서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라는 말은 그런 표현은 넌센스입니다. 넌센스이고 그냥 이 검찰총장이든 검찰청이든 다 검찰청 법의 설치문과 다 있고 직무권도 다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총장은요, 우리 검찰청법 12조 1항에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의 권한 규정들이 있는 것이고 이게 법률상 기관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 설치된 검찰청이든 대검찰청에 둔 검찰총장이든 국회에서 법률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개혁 입법을 위반하고 정보조직법이 개정돼서 검찰청이 폐지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후속 입법으로 검찰청 법도 폐지됩니다. 자, 그럼 그 설치는 거에 법률이 없어지면 당연히 그 기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 법이 없어지면 검찰청법에 의해 설치된 대검찰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총장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검찰총장이나 검찰청이 그동안 행사해왔던 지위나 기능 권한은 어떻게 할 거냐 남는 거고 그 부분은 헌법 제97조에 행정조직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하게 돼 있어요. 법률로. 그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우리가 부르는데 국회가 입법으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검찰총장에 대한 직명, 검찰총장의 기능, 지위, 권한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겁니다. 그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할 때는 대통령도 그냥 자기 임대로 하지 말고 국회에 한번 의견을 조회해서 하라.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검찰총장 이름을 없애면 안 된다거나. 그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약간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또 그 법을 보니까 이번에 입법 예고된 공소청 법안의 규정을 보면 재미난 규정이 있어요. 이거 놓치고 있던데 그 법안 6조 1항에 보면요. 공소청이 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에요. 이건 지금 검찰청법에 없는 규정이에요. 심지어. 그리고 제2조 1항에 보면 공소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이 항에 공소청은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을 한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재미난 건 또 그 이하에 이하의 조항을 보면 뭐가 있냐면요. 공소청 법안에 11조 2항에 검찰총장은 대공소청의 장을 겸한다고 돼요. 겸한다.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죠. 대검찰청이 검찰총장 둔다고 돼 있는데 공소청 법안에는 검찰총장은 대공소청의 장을 겸한다 합니다. 그 사람의 원래 본직은 공소청의 장이에요. 근데 그 공소청은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다 포괄하는 게 되네요. 도대체 무슨 뜻이죠 이게 지금? 전국 모든 공소청이 수장이 되는 겁니다.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무슨 뜻이죠? 저 이걸 보면서 이거 검사 공무체의 원칙이 부활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굉장히 놀랍게 생각했는데요. 결국 모든 공소청을 하나의 단일한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모으는 수장으로서 검찰총장의 인격을 규정하는 것 밖에 없어요. 이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수청 설치 법안의 이목이 집중되는 동안 공소청 법안이 종전검찰청의 리바이어던적 모습을 온전시킨 등 나아가서 오히려 명백하게 제도화하려고 하는 대담한 시도가 묻혀지고 있습니다. 이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짧게 얘기하신 나머지 부분 문제인식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검찰개혁의 목적은요. 검사의 권한 오남용의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게 핵심 거예요. 검사 권한의 오남용의 가능성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데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정치검사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검사가 정치검사가 되는 이유가 뭐고 정치검사가 되도록 방치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아, 정치적 중립성 보장해주면 정치검사 안 생기겠지. 왜 그걸? 더 생기지 않았습니까? 실패한 거예요.